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과는 저희 평화나무가 곧 기독교 회복센터를 이제 시작하는데 뭘로 할까요? 소장으로 할까요? 센터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회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총회장으로 할까요? 총재로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그 센터니까 센터장이 아이, 네. 센터장은 좀 왠지 좀 남 밑에 있는 것 같고 소장 어떠십니까? 소장. 소장도 좋습니다. 네,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소장이 되실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 여러분 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모금을 곧 할 예정입니다. 시원하게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목사님, 곧 기독교 우리 회복센터가 할 일, 좀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교회가 지금 솔직히 바닥을 치고 있죠. 네. 세월호 참사나 촛불 집회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예. 사회적 현안과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한국 개신교계가 그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네. 그런 배경 뒷바탕에는 기존의 교회 구조와 목회자들의 잘못된 사회 참여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뭐 명성교회 세습이나 여러 가지 그 교회 내 발생하는 성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목회자와 기존 교회 구조 가운데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종교 그루밍,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이 그곳에서 피해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교회 밖에 나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신교계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교리에 빠져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돕고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의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독교 회복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회복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한국 개신교회의 건강한 단체들과 또 연대해서 또 다양한 치유 회복 사역 그리고 새로운 또 부흥과 성장의 그 발판을 마련하는데 애를 쓸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 건강한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미디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오늘 모신 이유를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또 이단 전문가시니까, 이단 문제 전문가시니까. 이단 전문가라고 하면 왠지 이단일 것 같은데 이단 문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 전문가, 이단 문제 전문가이신 우리 조미듬 목사님 나오셨는데 요즘 통일교가 또 그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베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통일교 피해자들이 결국 이렇게 이 테러에 가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단 문제만 이렇게 또 바로 되면은 이단 문제가 이렇게 또 불거지면은 목사님 바쁘십니다. 사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불건전한 종교 단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 성행하니까.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은 좀 마음이 무거운 지점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단 문제가 자주 좀 불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혹시 밑바닥의 욕망 속에 심연의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출교가 이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피해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최근에 또 통일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통일교 얘기 나누겠지만 어쨌든 정명석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또 카이로스에서 다뤄주셨잖아요. 또 정명석이 통일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이 정명석은 자기는 예수고 통일교 문선명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종교 교주들이 네. 자기가 이제 구원자가 되려면 앞에 사람을 뭐 예비자로 만들던가 그렇지. 아니면 배도자로 만들든가 해야 되니까 뭐 앞에 사람 배도했다 자기가 구원. 그리고 뭐 그런 논리들은 이만희 씨도 똑같이. 그렇지. 네네. 그 저기 유재열이가 네, 네. 그 세례 요한격인데 배도했으니까 네. 자기가 이제 멸망했고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사이비종교 교주들의 이 그 교리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뒤를 이으려고 합니다. 제 세례 요한은 김어준이고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배도로 내야 배도한 것 같진 않은데 아, 이 딴지에 댓글이 엄청 달릴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자 목사님 그럼 우선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명석 사건 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정명석은 다들 너무나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요즘에 제가 강의를 다녀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저기 그 축구의 귀재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한 경기에 뭐 50몇 골 넣었다. 예, 저 자료 화면 한번 넣어주십시오. 우리 정명석 총체의 아주 크나큰 드리블. 아니 그분 드리블 하는데 다 피해. 선생님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 번 축구를 했다 하면 5게임을 쉬지 않고 했으니 하루에 7시간 가까이 축구를 한 셈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JMS 내에서의 정명석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성범죄자죠. 성범죄자고 여신도들을 뭐 수많은 여신도들을 강간, 성추행.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뭐 홍콩, 대만, 일본 국가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시킨 사람인 거죠. 감옥에 10년간 있었고 전자 발찌를 차고 나왔다고. 네, 2008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서 2018년도 2월에 출소를 하게 됐고요. 출소를 할 때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모두가 다 예상하듯이 나와서도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정명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야, 이 사람은 환자네요. 성도착증 환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종교단체도 아니지만 자신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오로지 그 신도들을 어떻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할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병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것 같고요. 야,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그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아니 정명석이가 도대체 무슨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있느냐. 도대체 그리고 게다가 이게 무슨 합의도 아니고 말이죠. 뭐 이런 성폭력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문제 접근할 때에 사실 제일 넘어가야 되기 좀 힘든 산 중에 하나가 저런 단체에 왜 빠지는지 왜 미혹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사이비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은 뭐 고학력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학력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만큼 종교적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할 때 처음부터 정명석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뭐 아무도 안 믿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명석은 정말 저 나중에 등장을 시키고 처음에는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뭐 어렵고 힘들고 고립되고 결핍되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고 정서로. 존재로 접근하는 거고 제가 이제 종교색이 없는 방송에서 얘기는 못 하는데 종교색이 있는 방송이니까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 그만큼 이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교색이 없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아서 너 목사 맞냐? 왜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미혹이에요. 계신데 미혹. 그만큼 이제 성경에서도 미혹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영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그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피해자가 얼굴까지 공개하고 글쎄 말이에요. 경찰 수사 좀 늑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명석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10년 갔다 온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나 피해를 봤소라고 여성분들이 복수의 관계자가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렇죠. 근데
고소인들은 거의 뭐 5번, 6번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4개월 가깝도록 정명석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4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JMS 신도들이 이 피해자의 부모님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렇지. 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하고 2차 가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2차 가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무슨 뭐 마약을 했나느니 뭐 꽃뱀이라느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예. 사실상 또 그 피해자분들을 돕는 분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에 이야기를 했을 때 지역 관할 경찰서 얘기해라. 굉장히 좀 나 몰라라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심지어 그 돕고 계신 그 교수님, 네, 김도현 교수님. 예, 그 네. 교수님의 와이프 아내 된 분한테까지 네, 사모님한테까지 찾아갔어요. 예, JMS에서 예, 찾아가고 그 교수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자보 같은 거, 비방 대자보 같은 것도 붙이고 이렇게 2차 가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이슈가 되니까 경찰서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명석한테 나오라라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정명석이 1차는 거절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재범인데 발찌까지 찬 상황에서 이 성폭력을 행사한 게 맞다면은 즉각 체포감이고 아, 그럼요. 후속 수사를 해야 마땅할 텐데 네. 지금 늑장 대응, 네. 무성의한 대응을 지금 경찰이 하고 네. 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명석의 이런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 가능성도 크고. 근데 이런 정명석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정명석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 우리 뭐 교주님이 그 굉장히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두 부류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네. 또 한 부류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안에서 수뇌부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뭐 재정적 유익들이 있을 거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냥 그걸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진짜 야, 너 알고 그랬으면 진짜 천벌 받는다 너희들 진짜.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일교. 네. 통일교. 아베 신조가 이제 피습을 당했는데 산탄총으로 해가지고. 네. 산탄총이 뭔가 했는데 쐈을 때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가서 피하기 힘든 네. 그런 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직접 사람이.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제작을 하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3D 프린트 얘기도 나오고 뭐 직접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작을 하면서 이 인터뷰를 또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준비해 왔던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심지어 그 전 자위대원 네, 네.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극우 성향을 지닌 청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여기에 통일교가 왜 네. 거론이 된 거냐면 이제 범인이 진술을 할 때 자기 맨 처음에 자기 부모님 그 어머니, 네.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통일교 이제 신자인데 너무 이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그 친척들한테 하소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거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다 통일교 때문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타겟으로 목표를 삼은 게 통일교 이 교주였는데 한학자 씨. 예, 네. 접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누구로 할까 하다가 그 통일교 행사에 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축사 영상 하는 걸 보고 네. 이 인간 때문에 이게 통일교가 이렇게 커졌구나. 라는 생각이 돼서 그걸 범행 동기라고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네, 네. 일각에서는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아베 다 써먹고 뭐 이제 단물 다 빠졌으니까 폐기하는 거고 선거가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아베를 희생시켜가지고 아베를 영웅으로 만들고 뭐 극우의 뭐 순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민당이 불리한 선거 분위기를 역전시켜 보려고 뭔가 이렇게 짜고 친 게 아니냐 뭐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범행 동기는 통일교의 개입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제 도대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목사님. 네. 아베 신조 정도 되는 급의 이런 거물 정치인이 네.
어떻게 자국 내 종교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소위 이단 사이비로 논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행사에 축사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내 통일교와 그 다음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역사가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네. 아베 총리의 이제 외조부 기시노부스케 A급 전범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부터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종교 단체와 사실은 이제 정치 권력의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접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뭐 종교단체는 신도들이 있고 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치인들 종교단체가 접근할 때는 공신력, 사회적 공신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일본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 특별히 기시노부스케와 연결점은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이제 뭐 일본도 사실 70년대 요때쯤 돼서 한창 그 일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갈등이 그렇죠. 있을 때고 그리고 뭐 아시아권 전체가 그럴 때니까 네. 한국에서 통일교가 이제 자리를 잡을 때에 키워드로 내세웠던 게 국가에서 반공, 박정희 정권 때 얘기하니까 네. 통일교에서 반공을 넘어 승공이라고 승공, 표현을 승공이라고 표현을 했죠. 승공연합 뭐 이런 단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제승공연합이라는 걸 창시하게 되는데 이 승공연합 창시할 때 도움을 줬던 것이 기시노부스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통일교가 넘어가고 통일교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때 어쨌든 여기서도 같이 반공, 승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의 눈에 띄었냐 하면 기시노부스키의 절친이었던 사사카와 료이치 있지 않습니까? 사사카와 료이치는 대표적인 일본의 극우이고 사사카와 재단도 있고 그 검은 돈의 출처라고 얘기한다는 사사카와 료이치인데 저도 한번 어디서 제안을 받았는데 전화가 왔대요. 평화남으로. 그 일본 그 어떤 관청 비슷한데 그 제한 일본 관청이라고 하면 뭐 몇 군데 한다네요. 뭐 거기서 저를 만나고 싶다. 만나서 뭔가 좀 이 국내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바로 저기 여시나 사드시라고 제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하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지 지금 짐작이 되시죠? 여순 사먹어라. 왜냐하면은 그 자리 가서 한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더 길게 말 안 하고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두꺼운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엔 뭐가 담겼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내용 증명 단계인가요? 그런 식으로 친일파가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굉장히 뭐 거물급 인사인데 이 사람이 기시노부스케하고 절친이었고 이게 사사카와 료이치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소위 말하는 승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기시노부스케를 소개시키고 결국 여기서부터 접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본 통일교가 승공 활동을 할 때에 단체를 만들고 할 때 기시노부스케의 영향과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기시노부스케도 총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공산주의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거나 입법을 하게 될 때 여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론들을 누구를 이용해서 했냐면 바로 일본 통일교 신도들을 활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들은 뭐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베 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자민당 일본의 우익과 그 극우적인 어떤 그 정치 세력과 일본 통일교의 반공과 승공이라는 접점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야, 여기 일본 자리에다가 한국 집어넣고 자민당 자리에다 국민의힘 집어넣고 통일교 자리에다가 신처지 되면 딱이네요. 지난 대선 때. 현대판 평행이로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사실이요. 일본은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면 이름을 잘 안 바꿔준대요. 이름을 잘 안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알아서 막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인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통일교가 이름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그 저기 문선명 때만 해도 뭐 통일교 신령협회인가 뭐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였고 그 뒤로 뭐 통일교, 뭐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늘 부모님 성회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그 과거에 그렇게 잘 안 바꿔주던 일본 이름들이 일본 안에서는 이제 바뀌는 거죠. 역시 통일교의 그 위력과 위상이 상당한 거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착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보도들과 그런 증언들은 너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통일교
일본 신도들이 소위 말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비서실로 그렇게 많이 파견이 됐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자민당의 정치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통일교가 사용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커넥션들이 있어 왔던 거죠. 기시노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럼 뭐 통일교와 그 아베의 관계는 뭐 아베가 뭐 태어날 단계부터 뭐 이미 긴밀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외국인 지도자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베 아닙니까? 아베입니다. 아베. 근데 그걸 누가 연결시켜줬냐? 통일교가 연결시켜줬다라는 Jesus. 보도가 일본의 산초 45라고 하는 잡지에서 나오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힐러리가 다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되니까 일본 외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측의 한 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듣고 아베가 경로를 했답니다. 근데 아베의 측근이 통일교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통일교에다 이 얘기를 하고 그게 결국 한학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한학자가 이제 통일교가 누구한테 연락하냐 하면 트럼프의 사위 제럴드 쿠시너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한 라인이 없어가지고 당황하던 그 일본이 15시간 만에 20분간 전화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트럼프와 아베의.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아베가 트럼프 타워로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취임식 이후에 또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래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히 불쾌한 루트다. 사실 정상적인 루트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일본의 이제 산초 45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치권의 그 국가 지도자들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 한때 이 문재인 정권하고 트럼프하고 만남 성사를 극동방송 김장한 그 목사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시노부 스키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저희가 그냥 A급 전범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 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도조내각 때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 일도 했고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미 군정 재판의 회부가 돼요. 그래서 A급 전범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거의 이 중형을 면치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랑 참 이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 이후에 친일파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 행정을 굴려야 되니 기존에 있었던 친일파들 중에 고위 관료들을 다 풀어줘 가지고 등용했거든요. 메가더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그 일본도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A급 전범으로 분류가 됐지만은 이 미국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물들을 다 석방시키고 활용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기시노부 스키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요 반공 분위기에 올라타서 같이 가면 뭔가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한 자리 하고 입신양면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겠구나. 요 촉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이 미국 의회 가서 연설까지 합니다. 네, A급 전범인데. 그리고 10년도 전쟁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 드립까지 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죽하면 보세요. A급 전범에서 죽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내각 총리 자리까지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처세술이 너무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겉모술수도 뛰어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요괴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일왕 이름이 쇼와였거든요. 그래서 쇼와 시대 요괴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화가 뭐냐? 아베 신조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답니다.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맨날 술 처먹고 사고 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이 아베 신조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베 신조 가문은 전부 그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서울대 출신들 다 도쿄 법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는 도쿄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 스케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국민의힘 총수급 정도 되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구분은 아니지만 네. 조원진 씨 예. 우리공화당에는 예. 예, 그런 정치 노선에 있었다면 이 친아버지는 민주당이었던 거예요. 정의당 느낌 나는. 아, 그래요? 예, 그런 진보적이신 오.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친아버지가 너무 자신을 이 스펙하다가 무시를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좀 그런 미움이 있었나 봐요. 아. 근데 맨날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우쭈쭈 해줬답니다. 아. 그래서 전에서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노선과 아버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베 입장에서는 저 좀 이중인격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외할아버지 노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노선을 그렇군요. 따라갔다라는 야사가 예.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들한테 잘해요. 저는 아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통일교와 문선명은 아주 긴밀한 관계고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세력에 그 힘을 실어주고 또 조력자로 나서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통일교의 로직을 닮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일본 통일교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일본 통일교 국내에서도 이제 그 통일교 피해자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뭐 통일교와 유착된 정치인을 죽일 만큼 이렇게 네. 한국 통일교에서 이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가정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금전적인 경제적 파산의 그렇죠. 예. 문제였던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네. 야마가미 데스야죠 범인이. 예. 근데 여기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신대요. 근데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집이 꽤 부유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받아서 이어서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통일교에 빠지게 아이고.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이지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금전적 피해가 굉장히 강해요. 두 가지인데 통일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감상법이라고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네, 신령할 영자에 뭐 느낄 감자, 상자는 이제 상거래할 때 상, 그 다음에 법자는 법법자 써서 이게 별거 아닌 물건인데 네. 뭐 도장이나 조그만한 탑이나 이런 거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 영력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일종의 굿즈밖에 안 되는 건데. 굿즈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 미신에 되게 많이 그렇죠. 약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죠. 예. 신에 약한 예, 예, 나라예요. 뭐 일본에서는 10만도 수만 네. 네. 개 정도 된다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전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 그다음 일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오래전에 통계를 봤기 때문에 한번 뭐 바뀐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피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라고 해서 변호사분들이 한 300여 분이 모여서 영감상법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80년대부터 2017년대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는데 피해 건수가 3만 건이 넘고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조 2천억 원 정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1조 거예요. 2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영감상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피해를 끼쳤던 거고 통일교는 이상한 헌금이 되게 많아요. 회원 헌금이라 그래서 조상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중세시대 때 면벌부 팔 때 네.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신의 그 동전 하나가 땡그랑 소리 나면 연옥에서 당신의 가족이 네, 뭐 간다 이런 네. 표현 태첼 그런 네,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조상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대 조상까지 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네. 아니, 그건 가문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군요. 100대까지 죄를 사할 필요가 있다면은 아담과 하까지 올라가는 거 쭉 올라 뭐 100대 언론 보도가 있어서 100대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너무 많고 심지어 그 통일교에서 만들어 놓은 책 하나가 있거든요. 네. 뭐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책 하나는 억대에 팔린대요. 책인데. 책인데. 예. 와. 성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억대에 팔리는. 원리 강론 초판본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통일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네. 교리집이나 그들의 어떤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로 치면 뭐 약간 리미티드 컬러 예, 그런 느낌이겠죠. 뭐 그게 뭐 제한해서 발행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그걸 상거래의 형식을 띤 헌금이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단계 수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그 변호사 연락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 인터뷰를 보면 돈이 메시아한테 바쳐져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대요. 담보 개념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바쳤는데 이게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십억 대의 경제적 파산을 본 사람들부터 아이고, 시작해서 세상에. 뭐 정말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다 탕진하게 된. 그러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나는 통일교를 믿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뭐 통일교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됐을 때 가지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학자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테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게 여의치 않았고 그리고 아베라고 하는 존재가 일본 통일교와 긴밀하게 밀착 관계가 있고 또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네. 참. 그러니까 이 사기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그 통일교에 여러 차례 뭐 축전이나 축산을 하게 많이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 대회라고 하는 행사였대요. 거기에 네네.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영상을 보냈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 네. 그다음에 뭐 각 그때 당시 도지사들,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은 상당했습니다. 뭐 정세균 전 자료한 국무총리부터 거니까요. 시작해서 그리고 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까지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다 나와서 축전을 보내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통일교라고 하는 단체의 실체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아니, 않나 그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저기 이단 행사에 왜 그 축사를 보내요? 자 이런 건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그거 신앙 양심을 이유로 안 할 수는 없었습니까? 왜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 네.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굳이 본인은 다 해야 돼. 본인이 함으로써 어쨌든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저 반기문 씨도 뭐 아, 예, 네. 방금은 그 예. 상을 받고 상금도 받았대요. 네, 요 행사에도 축전도 보냈습니다. 6억인가 뭐 어디서 받은 거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야, 이 통일교가 이제 그 이제 뭐 거의 고등 종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걸로 돈으로. 근데 그 돈을 보면은 이렇게 일본의 네. 여러 이 민중들에게서 뜯어낸 네. 아주 부당하게 뜯어낸 돈인데 그 돈을 갖고 지금 통일교가 세력을 확장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기에 병풍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 뺏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하는 게 되게 나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한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재림주의 나라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문선명의 나라. 네. 근데 자기들 나라가 한국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과 빚진 마음이 그래요? 있어요. 그걸 이용해요 통일교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채무 의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헌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일본 사람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문선명 씨가 네. 야 너희들이 저 이 재림주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범죄를 했으니까 네네. 이 재림주의 나라에 너희들 저 헌금 많이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뭐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다 그런 식이고 그래서 가만 보면 네. 그 일본에서 합동 결혼식 할 때도 네. 일본 여성들하고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일본 여성들은 한국 네. 남성들한테 굉장히 순종적으로 어. 원래 안 그래도 일본 여성분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메시아의 나라 예. 그리고 채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성들이 남성들의 거의 막 복종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문선명의 생전 때의 설교를 예. 쭉 들었는데 이 뭐랄까 이런 거예요. 좌우 상하 이 중간에 축 중심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딕션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뭐 그렇죠. 좀 나이 들어서 하는 영상을 제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 아들들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아버지의 네.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들었더니 막 소리 지르고 막 총을 막 갑자기 들고 네. 총은 왜 들어? 왕관도 쓰지 않습니까?
그 총알로 만든 네. 왕관. 네. 저는 직접 직관했죠. 진짜요? 예. 오.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웬만한 그냥 출입이 자유로운 이단 단체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갔다 왔으니까 직접 가서 다 들어보고 제가 갔을 때는 네. 성경을 펼치더니 아마 문형진 씨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 이제 최신 떨어지게 그런 거 자꾸 영상 올리고 뭐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거 올리고 이렇게 하냐라고 지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윤석명이 괜찮아라고 해서 자기는 자유하게 됐다. 그 설교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설교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만희 씨 설교도 들었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설교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설교로 이렇게 감화 감동시킨 경우는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거의 아닌 것 같아. 그 어디서 또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 네.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한다. 자신감 있게 못하면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못 되는데 예. 문제는 신도들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헛소리에 집중합니다. 근데 신도들은 자신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아니 저는 그러면 생각을 뭐 완전 무명이었을 때 아무도 몰랐을 때 그렇게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초반에는 어쨌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세워지는 데는 분명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고 브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말을 잘 못하고 자기는 책을 잘 쓰지 못하지만 이걸 수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같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장에 판을 키울 때에 조금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조직 관리의 수장이 또 붙고 네. 그 저기 신천지에서는 지재섭 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 지파 지금은 네, 이제 네. 건강이 안 좋아서 베드로 지파장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신천지에서 나온 위장 포섭이라든가 악랄한 포섭법들이 다 베드로 지파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옛날에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도 그 도기권 씨라고 해서 그 운화로 운영했던 사람 브레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붙어서 판을 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 세력이 커지다 보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탈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신천지가 막 10,000명씩 걷기 대회를 하면 그 걷기 대회 안에 딱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의심이 다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데 낚일 리 없다. 내가 낚일 리 없다. 내가 지금 이게 의심하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딱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3년 동안 저희 기관도 그렇고 보통 이단 관련된 일을 하시는 기관들에 제일 많이 들어온 상담은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불건전한 종말론이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전쟁 그러다 보니까 종말을 빌미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그럼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블루투스 연결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것도 실험까지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 속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처음부터 교리로운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 굉장히 먹혔고 그러다 보니까 헛소리보다는 자신감.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로우면 나쁜 관계로 도피한대요. 외로우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그런 어떤 지점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 너무 널리 퍼져 있는 문제라서 사이비 종교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교 교리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교리인가? 그러니까 지금 문선명은 사망 상태고 사망, 그렇죠. 2012년에 부인이었던 한학자 씨 그리고 또 아들하고 또 분쟁이 있어서 뭔가 또 이렇게 계파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도대체 교리는 어떻고 문선명은 누구고 언제 생겨났고 이거를 전혀 백지 상태이신 분들이 통일교가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런 상태구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은 일본의 극우들 같은 경우 한국은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이 일본 극우하고 통일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아니 심지어 우리 문화 자체가 다른
캐나다 같은 데서도 뭐 네. 통일교가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통일교는 전 세계 공식적으로 194개국 5개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근데 뭐 한 명 가 있어도 진출해 있다고는 하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우선은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의 계보가 있죠. 나름의 계보. 예, 예. 계보. 근데 이제 제일 위에는 1917년에 정도교라고 하는 걸 창시한 이순화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기록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단체들 같은 경우는 교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 교리의 효시격, 그 교리의 출발점은 누구였냐면 김성도라는 권사였습니다. 뭐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이런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알려진 김백문이라고 하는. 그 김백문이가 원리강론의 원저자고 그쵸. 뭐 네. 문선명이 썼다고는 하지만은 뭐 거의 표절한 표절한 것이나 거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리의 효시 김성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리의 우리나라 교리가 아니죠. 네. 사이비종의 교리의 사이비종교. 집대성 김백문. 그리고 김백문에서 두 제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대형화의 출발점. 하나가 박태선 전도관. 네. 그리고 하나가 문선명. 네, 이 되는 거죠. 네. 문선명하고 저기 박태선이 한 뿌리였군요. 네,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한 1940년대 중반까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네.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1954년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걸 창설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뭐 교리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문선명이 재림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가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가 사단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단과 성관계를 맺은 하와가 다시 아담과 성관계를 맺으니까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피가 깨끗하게 참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혈통 전환, 그러니까 네. 혈통이 전환돼야 되는데 이것이 통일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합동 결혼식은 통일교 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교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끼리 네.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그 통일교가 맺어준 인연은 거룩한 가정이다. 그렇게 해서 혈통이 전환되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네. 통일교에서 합동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교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통일교가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이 문선명 씨가 2012년에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럼 재림주가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마치 지금 영계 같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종교적인 영역을 칠남인 문형진 씨가 받아들일 것으로 모두가 다 예상을 했는데 네. 한학자 씨가 갑자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네, 저기 자기가 후계자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네. 자기가 무슨 뭐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다. 그리고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통일교 수뇌부에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칠남 문영진 씨가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두 통일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영진 씨가 어머니를 비판을 합니다. 사탄의 핏줄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문영진 씨를 폐륜하다라고 참 가정을 표방하는 그 단체가 완전히 분리된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음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자기 어머니. 네,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자기 네. 어머니가 음녀면 자기 뭐야 그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기 일단 기본적으로 한학자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선명의 유지가 네, 네. 그 자기 아들 문영진한테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왜 그걸 엎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문선명을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선명을 두고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죠. 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누른다고 자기가 그 위치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사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그 권력의 거죠. 맛을 본 거죠. 느껴서. 네, 권력의 맛을 본 거고 자신의 신격화의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선명 씨 살아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참 부모님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문선명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면서 극상을 시켜버렸고 뭐 아들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건지 아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갈라지는 마치 거죠. 그 조선 시대로 따지면 네. 세자 책봉을 해놓은 다음에 네. 즉위 직전에 네. 수렴청정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방귀를 들고 일어난 적절한 비유에서. 예. 그렇게 된 형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교가 실제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선명 나이 40살, 한학자 나이 17살, 네, 네, 1960년에 네.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 결혼입니다. 14명을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선명은 재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부전 따로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학자 씨가 이제 그 다음 있고 그러니까 한학자 씨가 실제로 문선명 씨의 거의 모든 자녀들은 한학자 씨가 다 낳은 거거든요. 네. 그 전처 사이에서는 없습니까? 한 명 있어요. 일남인가 아마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그러면은 네. 완전한 성화된 가정은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문선명 씨 어쨌든 뭐 지금 사람이 죽은 문제니까 네. 형제가 다 살아있진 않아요. 예. 뭐 중간에 이제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원래는 사업체랑 종교색이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사업체는 몇 남, 종교는 몇 남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가는 걸로 네. 거의 결정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한학자 씨가 딱 치고 올라오니까 뭐 당황하게 된 거고 칠남은 자신의 독자적인 종교적 영역을 가지고 가버렸죠. 그러면 지금 통일교 주주는 한학자 편에 섰고 네, 네. 그러니까 문영진은 이제 자기 혼자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네. 어디가 더 세가 세 자체는 한학자 씨 쪽이 크겠죠. 네. 한학자 씨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한학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죠, 이제는. 네.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 아무래도 한학자 씨는 문선명 씨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아직 정정하셔서 네, 조금 더 하지 않을까. 23살 어리죠. 네, 예. 네. 그래요. 그럼 통일교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이게 통일교에서 되게 많은 사업에 손을 대서 네, 네. 다양한 그 회사와 계열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동네 목욕탕 가서 대중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네. 맥콜 한 캔 때리는 게 참 좋았는데 때려야 합니다. 예. 그거는 마시면 안 돼요. 때려야 돼요. 예. 근데 이 맥콜이 네. 통일교 거다. 네. 그래서 저희 때는 또 맥콜과 쌍벽을 이루는 지금은 절판된 보리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리텐으로 카바를 하려다가 보리텐이 절판됐어요. 그래서 맥콜이 거의 책이에요, 독점이었는데 무슨. 절품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맥콜을 하는데 이 맥콜이 통일교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천연 사이다라고 네. 배만 나는 네, 네. 이게 참 처음 나왔을 때 괜찮았는데 네. 이것도 또 일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네.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이 콜라도 네. 이 싼 콜라 뭐 네. 이마트 콜라를 한다든지 네, 네, 네. 싼 제품들 사는데 간혹 가다가 네. 이 탄산수 음. 뭐 맥콜뿐만이 아니라 약간 뭔가 퀄리티 살짝 낮은 듯한데 싸고 양 많은 것들이 초정탄산수. 예, 통일교 거의 다 이제 네. 뭐 카페나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수련회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네. 이런 제품들이나 회사나 계열사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언급을 해도 괜찮겠죠. 아유, 네, 네. 네. 아까 뭐 네.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품을 1화에서 나오는 음료들이 한 25가지,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맥콜 대표적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초정탄산수 카페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맥콜 처음 나왔을 때 네. 대단했습니다. 그 열풍.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곧바로 그 해태에서 뭐였지? 보관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그 맥콜이 아니라 보리텐. 보리텐, 보리텐. 네, 보리텐. 보리텐. 뭐 그런 게 나왔고 그렇죠. 저기 저 코카콜라도 뭐 나왔었어요 그때. 예. 하여튼 뭐. 초정탄산수도 사실 인기를 끄니까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대기업들이 다 탄산수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죠. 막 근데 이거를 그랬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카페는 이게 납품이 단가가 싸면 레모네이드 만들 때 그걸 네. 섞어 쓰잖아요. 동아 오츠카가 조금 더 싸요. 그래서 동아 오츠카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톡 쏘는 맛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OEM 제품들이 1화께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레스비가 OEM으로 1화에서 했던 걸로 레스비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커피.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닌 걸로 네. 알고 있고 홈플러스 콜라 사이다. 홈플러스에서 나온 콜라 사이다. 이게 홈플러스가 통일교라는 게 아닙니다. 홈플러스 콜라 사이다가 OEM으로 통일교로 한참 나왔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나오는 걸로. 근데 콜라 가격이 되게 싸요. 코카콜라보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예. 네. 먹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피스컵, 피스킹컵 축구 대회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문선명이 워낙 축구를 좋아했었으니까. 뭐 문화 축전 이런 거 올림픽 비슷한 네, 거 네, 한번 그런 것도 하려 많이 했던 했고 거 그다음에 뭐 있었고. 언론사는 세계일보, 세계일보, 예, 유명한 색깔인 언론사 일보 있고. 일본에서는 네, 색깔일보. 똑같은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그다음에 저 미국도 있죠.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아니라 포스트. 네. 워싱턴 타임스. 타임스, 네. 이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창 휴가철이니까 예. 여수에 있는 디오션 리조트 통일교 거고 용평 리조트, 예, 통일교 거. 일성 콘도. 예, 일성도 그리고 일성 콘도.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상장돼 있는 일신석재, 음. 예, 그것도 이제 통일교. 그러니까 통일 통일교 중공업도 뭐 아마 예.
그 통일교 거였던 걸로. 사업체 정말 기업체들이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통일교 제품 그러면 쓰면 안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사실상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일교가 이런 사업체와 기업체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신도들의 헌금, 갈취였고 그 갈취지, 갈취. 갈취죠. 갈취로 만들어진 사업체.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 그래서 거기서 얻는 유익과 이윤들이 교주의 배를 불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89년 6월에 그 세계일보가 창간을 했는데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중앙일보 편집국이 거의 이동하다시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대거 인력들을 스카우트를 했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 세계일보를 배달했어요. 그저 구독 신청 안 해도. 네, 네. 그 저희 할머니 댁도 그 배달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구독하시냐고 했더니 그냥 넣는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을 이제 그럼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쓰냐, 뭐 먹냐, 라고 하는데 조금 책임 있는 소비는 필요해 보이고요. 동시에 조금 구별해 생각해야 될 게 이단 단체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이단 신도가 개인적으로 자기 구멍가게, 뭐 슈퍼, 자영업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구별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단 단체가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자신들의 세를 위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굳이 우리가 써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야, 통일교 참, 우리 뭐 한국 개신교회가 경계하고 배격했던 이단 1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80년대부터 아주 뭐. 사실 제가 알기로 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 세계일보에 약간 대응하는 차원으로 국민일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일보 만들 때 네, 우리 네. 조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네. 그 세계일보가 네. 나오게 되면 이 나라가 통일교 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지배된다. 아마 그런 논리로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국민일보를 만든 네. 것 같은데 국민일보나 세계일보나 지금 시장 점유율은 밑바닥입니다. 예. 아무도 아무도 아유, 그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니 예. 그 꿈인가요? 그 환상으로 뭐 인쇄 뭐 찍어주는 걸 보여주셔서 네. 창간하신 아, 거예요. 그랬대요? 국민일보를. 예. 그 당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근데 신자들 돈 내라고 한 거지. 돈 내라고 평생 한 거고. 회원이라서 그때 재정 어려웠을 때 뭐 네. 100얼마 내면은 네. 평생 구독자로 이렇게 해주고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90년대 중반쯤 IMF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일보 초기에는 이제 국민일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배달신문이라고 했어요.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배달신문. 그러다 국민일보로 바꿨는데 어쨌든 뭐 둘 다 영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가 점. 아니 대한민국에서 뭐 국민일보나 세계일보 없어진다고 뭐 나라가 망하거나 우리 뭐 민족성의 그 심대한 어떤 그런 뭐 무슨 저기 변질이 있거나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것도 있었어 사실 그 조영기 목사가 하도 그 80년대 중반 또 90년대 중반까지 예장 통합 등으로부터 사이비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공신력을 확보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도 만들었고 언론사 사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렇죠. 방송 만들기 쉽지 네,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저기 NCC 가입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당시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아유 통일교 이야기 너무 오늘 진짜 진지하게 또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우리가 아까 신천지하고 평행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와 정치의 그 이런 부당한 결탁, 협잡 이거는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반드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견제하고 또 공명선거 감시단 또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뭐 너무나 명백하게도 어쨌든 사이비단체는 사회적 공신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한 거고 하필이면 이번 대선도 24만 표. 이 참 뭐 신천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게 24만이라고 하는 게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피력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와
공신력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사실 뭐 정치인들한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과 사회비단체가 바뀔 것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식이 더 성숙하고 동시에 공명선거감시단 같은 활동들이 더 활발해지고 예. 그런 활동들에 모금도 좀 해주시고 아, 그렇죠. 그게 지금 그렇게 제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게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안 되는 겁니다. 종교를 이제 갖는 분들, 믿음을 갖는 분들 소중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이성과 상식에 기반해야지 이 완전히 지도자가 한마디 했다고 막 장풍을 했다고 그냥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평화나무가 한국 기독교 회복센터를 네. 이제 깃발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평화나무가 가짜 뉴스를 뭐 바로 잡는 이런 걸로 이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많은 피해자들을 또 만나고 또 우리 조미든 목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이제 적을 드디어 이제 알아냈어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루밍입니다. 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만 지워도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진 않아요. 예. 그 일을 평화나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조미든 목사님이 이끄시는 바른미디어도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바른미디어 자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시고 또 우리 저 컨텐츠가 아주 좋아요. 바른미디어 그 유튜브 주소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이 통일교에 대한 이 일본의 한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뭐 한 40대니까요. 40대 남성의 이런 아베 피격 사건이 낳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종교의 치부 우리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넘길 일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함께 공동의 문제 인식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티모데 목사님. 예.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좀 저는 좀 경각심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왜 그 아베 신조가 타겟이 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축전 영상 때문이었고 어떤 저 종교와 관계가 있었다는 지점이었는데 좀 저는 이게 하나 좀 경각심이 됐으면 하는 게 사이비 종교 단체에다 괜히 축전 보냈다가 나도 아베 신조처럼 적골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어느 정도의 경각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사건의 발단은 핵심이 저런 정치인이 공신력을 심어주기 위해 저런 단체에 보낸 축전 현상에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국내 좀 정치인들도 자신의 표나 지지 세력 구축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건 누가 봐도 지금까지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여왔고 구설수에 올라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문제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위해서 아무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본인이 얼굴을 디밀면 그로 인해 피해볼 그로 인해 또다시 속아 넘어갈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상황이나 모든 이후의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그 정치인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지금 가족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족 중에 뭐 통일교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다른 뭐 신천지나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이비 단체 등의 미혹을 받거나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예방하고 도와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져 있는 분들을 돌이키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니까 일단 저는 교리부터 절대로 들이밀지 마시라. 교리부터 들이밀지 마시고 왜 그 단체에 가게 되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라. 교리 때문에 간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무너져서 가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족이 끝까지 책임지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 책임졌다. 이 지점이거든요. 결국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중독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탈중독하는 거 아니고 예.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희망 고문처럼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나옵니다라는 매뉴얼은 이 문제에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 좋은 곳이야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 나오고 교리적 어떤 회복들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사이비에 빠지면 왜 집 나가요? 집보다 거기가 더 좋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죠. 집 나가면이라고 하면 개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왜 나갔는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안타깝게도 황당한 교리를 왜 믿었어? 믿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황당한 교리를 믿게 만들도록 나에게 전했던 사람이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왜? 사람은 좋은 말을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네. 평소에 재수 없는 사람이 좋은 말 하면 더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라고 하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독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이 홀로 있지 않고 따뜻하게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예방하고 또 빠지신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 네. 그때는 교회가 종점이 돼야지 교회가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는 네. 교회가 종점이 돼야 한다. 출발점이 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자, 오늘 카이로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는 7월 22일 금요일까지 평화나무 기자 공개 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카이로스가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방송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멤버로 신민정 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저희 벙커원교회 주목이시기도 하시고 저보다 1년 앞서서 목사고시에 합격하셨어요. 예. 제가 그분 앞에서 신들매도 고쳐 맺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자, 다음 주부터 라이브로 함께하는 카이로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조미돈 목사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김기모대 목사님과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